그리고 태국 카톨릭교는 소아기내과 재림했습니다. 라파엘 내과 진료부장을 명임했습니다. 현재 속터떠난 내과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교환 선생님의 경부, 갑상선 및 병동내과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 병동맥 초음파 기본 스캔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조 실습하는데 한 번 더 참고해서 실습할 때 이 부분도 보면 좋겠다, 한번 리뷰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은 다 아시다시피 베개를 약간 등 쪽이나 목 쪽으로 아니면 수건을 굵게 받아가지고 목 뒤에 이렇게 해서 내기 스텐션을 해서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은 스톱핏이라는 장치이기 때문에 프로브를 갖다 대면 거의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비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초음파 해부학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가운데 동그랗게 트라케어고 앞쪽에 이제 갑상선 좌우를 잇는 혀프, 이스무스,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로 보이고 보통은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왼쪽이 보이는데 에스파모스가 보이고요. 양옆에 커루티드가 앞에도 보이고 뒤쪽으로 롱글스 콜라이머스, 스트레스머스 이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는 우리가 비대가 있는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는 이스무스 두께가 5mm 이상인지 그리고 양쪽 라이트 레프트로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15mm 이상인지 그거를 보고 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아래의 길이가 보통 5cm 정도고 폭은 2cm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할 때는 갑상선만 바로 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갑상선 스캔을 할 때는 대부분 그냥 목에 뭐가 만져진다 해서 오시기 때문에 갑상선뿐만 아니라 턱부터 전반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 쪽부터 관찰을 하게 되면 턱 쪽에 보면은 제일 먼저 턱 베이스 그리고 서로 인결부양 같은 침샘도 이렇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씩 슬라이딩해서 내려오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또 다른 림프노드 볼 때 랜드마크가 되는 하이오이드 본이 보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혀가 좀 뾰족하게 보이는 사이로이드 카틀리지가 보입니다. 거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 말발굽 모양이라고 알고 계시는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이오이드 본하고 크리코이드 카틀리지는 나중에 림프노드 레벨 나누는데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턱 베이스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처음에 하이파이코이한 리니어한 이런 스트럭처 하이오이드 본이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뾰족한 모양을 보이는 사이로이드 카틀리지가 보이고 여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 말발굽 모양의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보이고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지나면은 이제 갑상선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초음파를 할 때 사진 찍는 순서 우리가 급여를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갑상선에 혹이 있거나 이럴 때 갑상선 나오는 심이라고 하면 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2년 그래서 이스모스를 먼저 찍고 라이트 롤의 트랜스퍼스 스캔을 라이트 오퍼미드 로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이스탈 스캔을 하고 레프트도 같이 스캔을 한 다음에 도플러를 띄워서 갑상선 파랭타임의 에코가 증가돼서 기능적인 이상이 의심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림프노드 레벨을 1번부터 보통 7번까지 쭉 관찰을 하게 됩니다. 스캔은 총 급여 청구할 경우에 8장의 스캔을 남기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스무스 스캔을 한 다음에 라이트 트랜스퍼스 스캔을 오퍼미드로 관찰해서 이들 정도에서 사진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이스탈 스캔을 하고 레프트도 트랜스퍼스 사이스탈 스캔을 남깁니다. 그리고 양쪽 레벨 2, 3, 4 정도의 림프노드에 특별하게 없었는지 3, 4 레벨에서 사진을 한 장씩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레벨 6, 갑상선 아래쪽에 중심경부 림프들 사진까지 총 8장의 사진을 남기시면 됩니다. 만약에 병변이 있을 때는 병변 부위에 트랜스퍼스 사이스탈 스캔을 남기고 필요하면은 도플러를 같이 남겨서 사진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갑상선은 이렇게 구조는 간단한데 갑상선 내부에 있는 결절이 발견됐을 때 이 결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케이트라디 이브리에이션을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FNA를 줄이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FNA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없도록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기술할 때는 5가지 파라미터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컴포지션은 솔리드와 시스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두 개가 섞인 경우를 어느 것이 더 도미넌트하냐에 따라서 프리도미넌트리 솔리드, 프리도미넌트리 시스트로 구분을 하게 되고 또 특징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틱한 병변 소견이 이렇게 내부에 다수 관찰될 경우에는 스펀지 폼으로 분류를 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코제네시티는 주변 스트랩 머슬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하이포에코익, 그리고 갑상선 실질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하이포에코익, 같은 경우를 아이소, 높은 경우를 하이퍼에코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캔서가 서스피셔스한 그런 소견을 마켓들리 하이퍼에코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옛날에는 컬러된 와이드라고 기술을 했었는데 21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를 파레렐, 세로로 이렇게 서있는 컬러된 와이드 형태를 넌파레렐이라고 기술하고, 이 넌파레렐이 캔서를 서스피셔스한 그런 피처 3가지 중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진이 스무스 일레귤러 일디파이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경우, 과거에는 뭐 스피큘레이티드 이렇게 또 기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레귤러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견이 suspicious한 features 3가지 중에 마지막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콘크리티드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에코제닉한 이런 포사이가 1mm 이상인 경우를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그 이하의 경우를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콘크리티드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기술을 하고, 이 경우도 이제 서스피션 피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 칼시피케이션은 갑상선을 전체를 이렇게 계란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액슈얼 칼시피케이션을 말하고,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에코제닉 포사이가 보이는 경우, 퓨어 시스트인 경우에는 안에 콜로이드가 반사돼서 이런 커메텍 아티팩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에코제닉 포사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좀 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파라미터들 그대로 케이티라드를 나눠보면은 케이티라드 1은 이제 노들이 없는 경우고, 2는 이제 노들이 있는데 합성 위험도는 4%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스펀지폼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보통 FN은 필요 없지만 2cm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티라드 3는 로우 서스피셔스 악성화 위험도는 3에서 15% 정도 되고, 이 경우는 파셜리 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포이코익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스피셔스 피처가 없는 경우를 해당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FNE 기준이 최근에는 한 2cm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이 좀 됐는데, 최소 2cm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도 FNE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고요. 이게 아이소 에코익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가끔 폴리클러 베리언트 PTC도 이러한 형태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FNE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파셜리시스틱한 이런 경우는 보통 케이티라드 3로 해서 요 기준에 맞춰서 FN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미디어트 서스피션 케이티라드 4는 15에서 50% 정도 악성화를 가집니다. 이 경우는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 하면서 이런 서스피셔스 피셔가 없는 경우, 또는 파셜리 시스틱 하거나 아이소 하이퍼에코익한데 서스피셔스 피셔 중에 한 가지 이상 가지는 경우, 또 최근에 추가된 것이 entirely calcified nodule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근에는 1cm에서 1.5cm 정도, 그리고 최소 그러니까 1cm 넘으면 FN을 하시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포에코익한데 서스피셔스한 피셔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아이소이코익한데 내부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 파셜리 시스틱한데 내부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케이티라드 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케이티라드 5는 솔리드 하이포익하면서 세 가지 서스피셔스 피처, 칼시피케이션 이레귤러 마진, 논파레렐한 피처를 가진 경우는 케이티라드 5고 1cm 기준으로 FNL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의식이 된다면은 사이즈가 좀 더 작은 경우에도 FNA를 해서 좀 더 일찍 진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이고요. 이렇게 suspicious 패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1cm보다 작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FNA를 고려를 하는데요. 박상에서 남이 작더라도 익스트라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주위 트라키아나 이런 쪽으로 먹었는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주위에 메타가 의심되는 림프노드가 관찰되고, 그리고 디스턴트 메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캡슐을 먹었는 것 같은 경우, 사이즈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사이즈가 1cm가 안 되더라도 선택적으로 FNA를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급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초음파 판독 소견서를 병원에 구비를 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노드를 관찰을 할 때 이 상황에 있는 림프노드가 없으면은 레벨 3와 4 정도에서 양쪽 하나씩 사진을 남기면 되는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가 어느 쪽인지를 기술을 해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림프노드 레벨은 1부터 7까지 나뉘는데, 그리고 1번과 6번, 7번은 중심경부리 부족해서 카로티드 아테리 그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SCM을 따라서 있는 주글라 노드가 있는데 2, 3, 4가 되겠고, SCM 바깥쪽을 레벨 5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랜드마크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오이드 본, 그리고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레벨이 되겠고, 이 하이오이드 본과 일치하는 것이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바이피케이션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카로티드 아테리와 호모하이오이드 머슬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다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오이드 본 레벨은 카로티드 아테리의 바이피케이션 레벨과 일치하고, 크리코이드 카틀리지는 호모하이오이드 본과 3CCA가 만나는 그 부분과 일치해서 이렇게 레벨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림프 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발하게 중간에 이름이 살아있는 이런 형태가 정상적인 노드인데, 이렇게 많이 라우드하거나 내부에 에코제닉 가격이 바뀌었거나 시스틱 체인지가 있거나 팔피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공기 메타가 의심되는 림프 노드이므로 FNA를 시행을 하거나 기술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의 정증은 먼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그리고 CVA, 조기 사망의 가족력 등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모두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물론 나이가 너무 젊은 환자들이 필요 없겠지만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니까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동맥으로 우리가 볼 때 주로 측정하는 부분이 IMT, 그리고 플라크, 그리고 플라크로 인한 스테노시스가 의심될 때는 어느 정도 협착이 있는지 등을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박은 우측은 왼쪽 바닥이 이제 서클라미안 아테리에서 벌테블 아테리하고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분지가 되는 부분에서 아테로마가 잘 생기므로 이 부분도 관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CCA가 쭉 올라가다가 인터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 나누어지는 바이피케이션 부위에서 플라크가 잘 생기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관찰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록시멀 ICA가 또 중요하니까 이 부분 네 군데 정도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프루브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SC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편하게 앞쪽 그리고 SCM을 옆에서 접근하는 그런 접근법을 많이 쓰는데, 목이 짧은 환자인 경우에는 만디블 앵글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CM 뒤쪽에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를 하는 게 스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할 때 먼저 단축성을 먼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서클라미안 아테리아 프록시멀 포션에서 이렇게 CCA가 나오는 부분을 관찰을 하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CCA의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게 됩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은 CCA가 넓어지는 벌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벌브를 지나게 되면 ICA와 ECA가 이렇게 분지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축상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장축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약간 넓어지는 벌브가 나오면 그 벌브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프로브를 왼쪽으로 뜯어서 ICA를 앞쪽에서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 안쪽으로 돌려서 ECA를 안쪽에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스캔을 실수를 배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ICA가 보통 좀 더 굵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라테럴 쪽에 있고, 이제 브레인까지 브랜치가 없어서 좀 더 굵게 보이고 있습니다. ECA 같은 경우는 주로 헤드넥 쪽의 머슬이나 사이로이드 같은 장기로 브랜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경이 좀 작고, 위치는 CC에 발피에이션 되고 나서 안테리어 메디얼 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익스터널이 인터널인데, 익스터널이 라테랄, 익스터널이 메디얼 쪽에 위치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테브라 아테리 봐야 되는데, 볼테브라 아테리는 우리가 이제 프록시말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쪽에서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토탈 오클루전이 되게 되면은 이쪽은 우리가 초음파로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끔 증상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고령 환자가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쪽이 막히면 혈류가 이렇게 돌아서 반대로 거꾸로 오기 때문에 이런 혈류 반응을 관찰하는 데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관찰하는 방법은 먼저 CC에를 이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프로브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면 바깥쪽에서 CC가 보이고, 프로브를 이렇게 눕히게 되면은 볼테브라 바디 사이에서 이렇게 볼테브라 안테리가 관찰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스펙트라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위치는 ICA하고 ICA, CCA의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 비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혈관의 가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샘플 박스라는 것을 놔두게 되고, 도플러 앵글과 혈관의 방향이 60도 이하로 맞춰가지고 속도를 측정하면 정확한 값이 측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와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ECA와 ICA가 약간 방향의 차이가 있는데, EC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슬이나 사이로이드 같은 장기로 가기 때문에 저항성이 커서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오기 때문에 좀 샤프하고 네로한 시스톨릭 피크를 가지고, 뒤쪽에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는 좀 낮은 이렇게 뾰족한 파형을 형성되게 되고, ICA 같은 경우는 브레인까지 갈 때까지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로서 이렇게 시스톨과 다이스톨의 차이가 좀 적습니다. 엔드 다이스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로드한 시스톨릭 피크를 가지는 형태로 관찰됩니다. 특징도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동맥 초음파에서 어떤 것을 관찰하느냐 보시면, IMP를 재고, 플라크를 재고, 플라크로 이제 직경이 많이 좁아져 있으면 스테노시스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IMP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혈관에 프로브를 평행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혈관 앞쪽 벽과 뒤쪽 벽이 딱 중심부에 와야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료하게 노출을 시키고, 혈관 내부는 이렇게 아티팩트가 좀 적도록 어네코이하게 보이게 세팅을 조절한 다음에 혈관의 끝과 끝이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형식으로 해야지 똑바로 잡은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혈관 벽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가장 안쪽에 하이퍼 에코이한 것이 인티마, 그 다음 하이퍼 에코이한 게 미디아, 그 다음 하이퍼 에코이한 게 인티마인데, 여기서 인티마와 미디아의 두께를 재는 것이 IM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T를 측정을 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1mm 넘어가면은 좀 두꺼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라크의 정의는 IMP가 두꺼워진 부분은 플라크라기보다는 이제 주위보다 0.5mm가 두껍거나 IMP가 1.5mm 이상으로 폭발하게 두꺼워져 있거나 주위 IMP 밸류보다 50% 이상 두꺼워진 것을 플라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라크 아테로마가 관찰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럽처가 되기 쉬운 그러한 베너러블한 플라크인지, 그 다음에 협착의 정도가 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시술을 보낼 정도로 스테노시스가 심한지를 감별을 하면 되는데, 럽처가 잘 되는 그런 베너러블한 플라크는 내부가 헤테로지니어스하거나 하이포 에코이거나 이렇게 얼서레이티드 되는 디펙트가 보이는 이런 플라크가 좀 언스테이블한 플라크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 내지는 시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노시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접착된 부위에서 원래 혈관의 넓이와 남은 혈관의 넓이를 측정을 하는 ECS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남은 혈관을 측정을 하고 이 부분 지나서 이제 플라크가 없는 부위에 원래 혈관의 두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협착이 됐는지 보는 세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쇼덱 시스를 해가지고 에어리어를 재가지고 측정을 하는 이런 에어리어 메시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이 협착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좀 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넓어지는 이런 리모델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ECST법과 에어리어법은 스테노시스 정도가 조금 더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NASTT 방법을 쓰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인 협착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이 항상 예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우리가 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오버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거나 또 내부가 일레귤러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스테노시스 정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하는 PSV,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스테노시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은 좁은 혈관으로 우리가 많은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협착될 때 80%까지는 이렇게 속도가 쭉 올라가다가 그 이상 더 협착이 되게 되면 완전히 터타로 불러준 수준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데 아무데나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NAST 방법으로 한 50% 이상 막힌 혈관에서 좀 우리가 정확한 스테노시스를 측정하기가 좀 힘들 때 아니면 혈관이 고글고글해서 재기가 힘들 때 그럴 때는 그 협착 부위에서 ICA의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에서 125 이상이면은 50에서 50% 이상이 먹혔다고 보고 또 230이 넘어가게 되면 70% 이상 협착이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 이상의 협착이 의심되면은 이 혈관벽을 긁어내는 어떤 시술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적으로 리퍼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ICA와 CCA의 레이시오도 같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를 왜 측정하냐면 우리가 뭐 사이로토시토시스 같은 게 있을 때 혈류 속도가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CA는 정상적인 속도고 ICA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혈류가 증가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협착의 정도를 우리가 좀 더 신경성 있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측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사이로이드 스캔을 할 때 사이로이드 스캔 하기 전에 이렇게 턱부터 해가지고 턱에서 하이오이드건,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이런 랜드마크까지 다 측정을 하고 그리고 갑상선은 이렇게 8장의 사진을 남기고 병변의 사진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상선 초음파하지만 기본적인 림프노드의 해부학적 부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드 아테를 할 때는 IOT를 측정을 하고 플라크를 측정을 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구분을 하고 또 그런 도플러를 이용을 해서 협착의 정도를 다이나믹하게 측정하는 것도 익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